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합니다. 소수 자치민족의 독립을 달가워할 중앙정부가 있을 리 없는 데다 유전지대가 투표지역이 포함돼 분리시 경제적 손실까지 막대한 이라크 중앙정부는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며 반대합니다. 자국 내 쿠르드족의 동조를 두려워하는 터키, 이란, 시리아 주변국들 또한 반대하고 있고, 이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의 모든 국제사회가 쿠르드 독립을 반대합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 중앙정부 및 주변 국가 갈등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IS 소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분리독립을 약속하며 이라크 전부터 IS 소탕 전까지 쿠르드를 최전선에 세웠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자 등을 돌리는 거죠. 자신들이 이기적인 만큼 역사적으로 수없는 대리전쟁으로 피값을 치러온 쿠르드 역시 스스로의 운명을 먼저 걱정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S 소탕과 영내 안정이 우선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반대 국가들에게 그렇게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안정을 정작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고 일관하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대 피해자면서도 당사자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식민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마땅한 태도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쿠르드 분리독립.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가 최대 피해자인데, 일본에. 우리를 제외한 것은 당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배신이에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를 넣어준다고 했다가 강화조약 당사자로. 일본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피해자인 우리 요구가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요청을 그때 들어줬거든요. 예. 그때 독도 영유권도 미국이 인정을 하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예. 그게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 쿠르드 자치정부도 미국 배신을 여러 번 겪었어요. 예.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최근만 해도 이제 사담 후세인하고 미국이 대결을 했죠. 여러 차례. 예. 그런데 유화 정책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쿠르드 이용하고 또 배신하고 했는데, IS 소탕전에서도 이제 쿠르드를 독립을 미끼로 끌어들였죠. 최전선에.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독립투표를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쿠르드 정부 입장에 보자면, 자치정부, 미국의 배신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차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 대결과 기싸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김정은은 로켓맨이다 등의 이야기로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는데 23일에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투정꾼 등의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만약에 리용호 외무상이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짚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유엔 총회 연설에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포함하는 것을 천문들이 말렸다고 하죠. 천문들이 말렸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까지도 참모들은 연설문에서 없었다고. 왜냐하면 이 연설을 하고 나서 비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긴장감을 확 올리는 말이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는 그러니까 백악관의 보좌 시스템을 이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신 트윗으로 그 모든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관종이라고 흔히 그렇게 지적질을 많이 당했겠죠. 예. 지금 현재
이 수준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세계적인 비극이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수준인 거죠. 이 정도를 대통령으로 선정했으니까요. 근데 미국도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던데 보니까 한 70%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어요, 보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2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67%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면 동아시아에 더 큰 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크다라는 답변도 70% 가까이 됐습니다. 뭐 정상적인 반응인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폭탄을 주고받은 지 벌써 몇 개월째인데 예, 양측의 소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데자뷰예요. 몇 달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군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군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라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A4 한 장짜리 문건인데 제목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군무원 징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임을 굵은 표시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건으로 나왔다는 게 뭐 추정하거나 짐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건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국무원 학대, 사이버 사령부의 국무원 학대인 거죠. 예,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국방장관 정도의 임명에 개입하는 것이 군 장성도 아니고요. 영관급도 아니고요. 군도 아니고 군의 군무원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두 차례나 했다는 것은 그 군무원들이 뭘 하는지 알고도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문서로 된 최초의 증거죠, 현재. 네, 여기 또 주요 이슈에는요, 대응하는 것들이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알고 있었다는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그리고 더 늘려라, 부족하다. 그런 문건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실제 이런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작전이라고, 군이다 보니 작전이라고 한, 국정원에서는 공작이라고 했겠죠. 예. 작전이라고 한 그 결과치는 문서가 아니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예.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문서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걸. 그런 문서가 나왔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21일에 피해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한 진술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11년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남성을 10번 정도 만나서 한 번에 최대 30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주장이잖아요. 예. 예,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검찰에 가서는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문제의 남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책임자인 민병주 전 단장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몰랐다고 했다가, 예. 그 민병주 전 단장이었다고 다음날 얘기한 것도 저는 뭐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 1급입니다. 심리전단 단장이 국정원. 예. 국정원 심리전단이 확대되고 나서 1급으로 바뀌었거든요. 2급에서. 1급이 200만 원 들고 10번이나, 예. 죽전 휴게소에 가가지고 본인이 국정원 단장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라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단장이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장이 다루는 인력이나 자금의 사이즈가 얼마인데 직접 가서 국정원 단장이라고 말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다 하더라도 그걸 10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또 휴게소에서 만나서 줬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 일이라면 돈만 전달해 주는 일이라면 더군다나 200만 원씩 누군가 시키면 되는 거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신분이 드러나고 여러 차례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왔고 어떤 사람이 단장이다 보니까 단장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합리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진술인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관변 보수단체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쳤다라는 JTBC 보도도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달 일인데요.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공개했던 우리법 연구회 회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 근무처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중에 안경환 후보, 법무부 장관 후보의 40년 전 가정법원 판결문을 자유한국당의 중앙도 의원이 확보해서, 그 판결문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법원 내에서 법원 행처처 정도만 알 수 있을 내부 정보를 어떻게 청문회 자유한국당 질의에서 나왔느냐. 맥이 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법원 내에서 나왔겠거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과거사를 보면 국정원도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걸 시민단체라고 기사에서는 했지만 이건 관변단체죠. 태극기 집회 배경이 되는 그 관변단체. 사실상 국정원이 돈을 주고 만든 단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단체. 국정원에 직접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없으니.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결국 나중에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단체 명의로 낸 논평 문구도요. 국정원 직원이 전달해줬다라고 하거든요. 자신들이 스스로 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구심이 생길 만한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등장하는 법원 내 정보들이 법원의 개인적인 판사, 개개인이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연장선상에서 정보기관이 흘린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대통령의 기관인데 국정원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정원장이 바뀌었는데 거기로부터 만약에 정보가 야당으로 흘러갔다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대단히. 아직 그 청와대 정도와 각 기관의 수상 정도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 대통령의 기관인 국정원조차 제대로 장악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한, 추정해 볼 만한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연속으로 인터뷰가 길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후에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때만 되면 모욕을 하거든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전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지 자기들도 굉장히 잘 알아서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원, 국세청, 검찰 사장기관에 그런 지시를 한 게 그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정치세예요. 당시 쇠고기 협상으로 이제 촛불 시위가 번지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정치적 음모에 당했다라고 피해자로 스스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음모를 주도한 악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악당 배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작을 통해서 강제 캐스팅을 한 거죠. 아주 악랄한 정치 공작의 교과서적인 사례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 공작을 인정해버리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단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가장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필사적으로 노무현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인물, 실제 노무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쪽 세력의 모독, 반복되는, 지속되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몇 번씩은 있어요. 보면 모독은 일종의 이제 무의식에 있는 죄책감, 공포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하찮은 영혼들의 자기 방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협 없는 소송이 아마도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어차피 반성은 안 합니다. 그쪽은. 반성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설전을 연일 벌이고 있죠. 예. 오늘은 먼저 더 작은 지자체장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입장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작은 지자체장 성남시장. 예,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하고도 연결을 내일은 해볼까 합니다만 내년 네. 우선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님이 비판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 비판하셨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새로 하려는 사업 중에 청년들에게 1억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 있어요. 네. 청년연금 1억 정책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말입니다.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 대상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봐야 되겠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금액도 좀 적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들이 보통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상정하고 있는 청년이. 예. 그 중에서 한 2, 3천 명을 골라가지고 1억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황당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대상자가 1% 예를 들면 1,000억, 시민세금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5,000억씩 부담한다고 하면 5천만 원씩 예. 2,000명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2,000명. 그러면은 경기도 300만 청년 대상자 중에서 0.1%가 안 됩니다. 0.1%에게 1억의 절반을 만들어주겠다. 1억을 만드는데 절반을 부담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라서 첫째로 대상자가 극히 희소하다. 1000분의 1 정도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매우 사행적이다. 이게 완전히 로또다, 로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1억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자도 매우 적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은 많이 들어가는 그러나 대상자들이 보기에는 와 1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포퓰리즘적이다. 그래서 제가 사행성의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된 거는 이 1억 연금 통장 때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가 청년 통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반반 가까이 돼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준 통장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 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쇄도했겠죠. 예. 인기가 막 올라가서 검색어에 상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정도 만드는 것은 그런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이걸 남경필 지사께서 저한테 이 청년 통장 사업을 제가 반대한 것처럼 또 더군다나 청년 통장 사업에 응하는 청년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호도를 해가지고 저를 좀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만드는 청년 통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1억짜리 청년연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힘든 청년들이 이런 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응모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자가 돼보겠다 하는 청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극소수만 해당이 되는 그리고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이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경기도를 비판한 것인데 제가 청년을 비난했다고 저를 호도한 거예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좀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국민을 왜 개돼지 취급하느냐. 국민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왜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하느냐.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이 정책이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정책을 예를 들면 1,000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정책들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죠.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내후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긴급 사업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서 11월에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년 선거 대비한 거 아니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는 대상자가 10%, 20%도 아니고 1%, 2%도 아니고 0.1%, 0.2%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과대하다. 세 번째는 시기상 왜 이걸 추경 편성해서 갑자기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이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대상이 너무 적고 추경 동원한 것은 선거용임 틀림없고 네. 그런 질문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남경필 도지사 인터뷰를 저희가 네. 2, 3일 내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사행성이란 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네. 사행성이란 말은 우연히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여행을 바라고 지금 지원하는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행성이라고 그들 말하는 건 그들 모독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반박이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를 네. 예를 들면 성남시가 100억 정도를 들여서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100만 원씩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면 100%가 대상 아닙니까? 네. 그걸 비난하는 것은 그야 예를 들면 80%만 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100억을 들여서 대상자 10,000명 중에서 1000분의 1, 그러니까 10명만 골라가지고 10억씩 주면 이거 옳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도민 세금 1,0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중에서 한 2, 3천 명 뽑아가지고 4, 5천만 원씩을 대준다. 이러면 희망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상자 무려 300만 명인데 그 신청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소수만 심사를 통해서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탈락하고 일부만 될 텐데 또 대부분은 대상 신청조차도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정책을 만드는 도가 잘못된 거다. 왜 이런 쓸데없는 큰 기대를 갖게 하면서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적은 이런 정책을 만드냐라고 도를 비판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청년 비판한 게 아니죠. 이게 정치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요 사안은 남경필 도지사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예,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시장님의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네. 시장님의 논리는 시장님 말씀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구멍이 있겠죠. 그러겠죠. 남경필 도지사의 반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반론을 대비해서. 반론을 미리 대비해서. 대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1억 청년 연금을 만드는 통장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 통장을 비판한 거라고 비틀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부딪힌 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예. 네. 성남시가 추진했던, 복지사업을 두고도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대 무상 복지사업이던가요? 그 중에 이제 청년 배당이라고. 청년 배당. 네. 이건 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하죠. 왜 복지부에 승낙을 안 받고, 네.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복지부의 최종 합의, 승낙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소송을 경기도가 성남시에다 제기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성남시의 복지사업을 제동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의 이 복지사업을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중단시키고 싶은데 법률상 기초자치단체에 정부는 제소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가 정부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대신 제소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청부 자해 소송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해성이 강하고 청부의 부탁을 들어준 거니까 청부성이다. 그래서 청부 자해 소송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성남시의 자체 예산으로 성남 시민의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서 정부가 하라 말아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결론도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인들이 복지부와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위법이다, 무효다라고 하면서 저희를 소송을 했는데 본인들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아까 말씀드린 1억 만들어주는 통장 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복지부하고 협의 안 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지부하고 협의 안 된 거는 위법 무효라고 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금지 소송을 하면서 본인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시행 11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부하고 얘기가 안 된 건 확실합니까? 그럼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는 협의가 안 되는 거고 자기들 거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다. 이런 희한한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안 해주면 예산 집행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예산 편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거든요. 저희한테는. 왜 예산 편성했냐 이렇게 소송해놓고 왜 집행했냐를 소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뭐 결국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지금 서로 막 때리는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좀 그런데요. 예, 우리 김호준 총수께서 저만 보면 꼭 어디서 선거 나가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이제 도식적인 대답으로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정책에 뭐 사실은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결심은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걸 표명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아직 성남시장 인기도는 많이 남은 사람이 다른 데 제밥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만 안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발표만 안 하는 거라는 얘기는 내심이 결정했는데 그 내심 결정은 내심 결정 실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정은 공개적으로 경기도지사로 나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제가 선거 때문에 자기 주소지 옮겨서 이사 다니는 게 별로 그리 보기 안 좋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린 일이 있고요. 그럼 나갈 때는 경기도지사밖에 안 탔습니까? 거기가 통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되면 이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뭐 1억 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바른당 자유한국당 1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상징적인 숫자죠. 네, 근데 1억 그러면 엄청난 서민들 입장에서 정말 꿈의 숫자 아닙니까? 금 1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1억이라는 걸로 정책으로 호도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께서 또 1억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셋째 나무 1억 주겠다 이런. 셋째 나무 1억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는 거 좋은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상자가 상당히 되고 금액이 적절해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예산 규모도 고려해야 되는데 성남시 가용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억 받겠다고 셋째 낳을 사람이 1,500명만 성남으로 오면 성남시 파산이에요. 이런 거를 밀어붙이면 이게 그야말로 이런 게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도 1억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1억 숫자를 제시하고 대상자는 그야말로 0. 몇 프로. 아무래도 이제 그 유권자들의 눈을 확 사로잡으니까요. 1억이라는 숫자는. 저도 뭐 나름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고 많이 비난받습니다만은 저는 겨우 하는 게 30만 원. 그거 뭐 몇백만 원.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예산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자가 상당 정도 혜택을 봐야지 정책이지. 예를 들면 저도 인기 얻는 방법 좋은 거 있죠. 성남시민 1인당 1억씩 주겠다 그러고 한 100억 편성해서 한 100명 뽑아주면 그것도 정책은 정책 아닙니까? 만약 제가 그랬다고 하면요. 대상자가 0.1% 뭐 1%밖에 안 되는 몇 천만 원 주는 사업했다 그러면 제가 아마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 맞아 죽지는 않고. 그래? 예. 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1억을 먼저 밀고 나가셨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사실 고민했어요. 그러니까요. 저쪽이 아이디어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일단 저는 반대로 고민했죠. 제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 예력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10,000원씩 주는 게 좋으냐, 청년들을 선정해서 특정 나이에 전원에게 100만 원 주는 게 좋으냐, 그 고민을 한 일은 있습니다. 네, 100만 우리 그런 되게 쪼잔하죠. 10,000원. 근데 저기 확실히 손이 크셔가지고 1억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같은 돈을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 차이 혹은 정치적 입장 차이가 큽니다. 저기서는 네, 100억 가지고 1억씩 100명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네, 우리는 막 100만 명한테 10,000원씩 하면 좋을까 이런 쪼잔한 생각하고 그럽니다. 근데 1억이 확 당기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행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했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한 로또가 그런 거죠, 로또가. 예. 그래서 시장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1,000원 깎아주는 것보다는 예. 10억 당첨될 수 있는 확률 10억 한 1,000원짜리 복표를 주는 거를 국민들이 좋아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논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저희가 직접 경기도 지사에게 들어보기로 하고 난 일을. 시장님은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근데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저수지 게임 말이에요. 예. 저수지 게임 예. 준 감독이시던데 흥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군 당사자라 제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예, 카드 열심히 긁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하는 학자들을 사찰했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학자 굉장히 드뭅니다. 그 드문 학자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분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하는 학자를 사찰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학자 하면 교수님 아닙니까?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교수님이 직접 혹시 겪으신 일들이 있나요? 일단 4대강 사업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은 지난 MB 정권, 즉 이명박 정부 때 최대 국정 사업이었거든요. 네. 일반에서는 국정원에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은 청와대 차원에서 관리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였다? 네. 네. 그런 것도 저는 몇 군데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MB가 청와대에서 무슨 했는지 모르지만은 4대강과 관련돼서 특히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네, 아주 그 높은 차관급 이상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실행 조직이었을 뿐이지 반대하는 학자들을 관리 잘 하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한 것은 한 정황상으로 한 6군데 이상 저는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대여서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제가 일단 박원순 제안문건 네. 거기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4대강 반대론자인 박창근 교수가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해서 좌파 지정이 될 것이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건 직접적인 거고, 간접적으로는 제가 4대강 사업 전에 교수님 그 연구 용역하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용역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저와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받아갔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슬쩍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아하, 군에서 용역 사업을 했었는데 국정원이 군에 와서 담당 직원한테서 용역 사업 자료를 다 받아갔다. 네, 그리고 또 공기업체에서 또 제가 용역을 했는데, 예. 거기서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다 가져갔다. 사기업의 용역에 관련해서 네, 예, 자료를 또 사기업으로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또 그 담당자로부터 들으셨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김두관 지사 시절에 네. 사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넓게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된 데가 낙동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낙동강 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네. 동안 그때 제 지인으로부터 부산 창원 쪽에 있는 국정원 친구가 박창근 교수를 소소히 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는데 연구위와 관련돼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없더라. 네. 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었었고. 연구비 뒷조사. 예. 네.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이 한번 만났습니다. 보자 그래서. 아, 직접 만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왜 보냐 그러니까 요즘 교수님 잘 지내시는가 예. 궁금해서 만났다. 그래서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고 헤어지고 있었고. 별다른 얘기 없고 국정원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군요.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느꼈고 네.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알았는데 제가 다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에도 예. 수시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전화로 예. 박창근 교수 잘 있느냐 라는 안부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는 가톨릭 재단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저기 구성원들 잘 보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능한 보호 차원에서 잘 해줬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또 더 정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군데서 국정원이 제 뒷조사를 하고 있구나. 특히 연구비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어떤 때는 좀 지나니까 좀 괜찮은데 당시 초기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압박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국토부하고 수상공사가 저를 또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서도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고 국정원 친구들도 한 번 봤지만은 봤고 또 주위에서 전화로 교수님 국정원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이럴 때 가슴이 철렁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밤에. 그러셨겠죠. 혹시 전화는 도청되고 있지 않느냐. 전화는 당연히 도청되죠, 교수님. 그렇습니까? 물론 국정원에서 인정할 일은 없습니다만.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많이 조금 디프레스가 됐는데 조금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큰죄를 안 지었으니까 뭐지 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적어도 가장 힘센 국가기관이 본인을 타겟해서 이렇게 전방위로 뒤진다고 하면 당연히 위축이 되죠, 교수님. 그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을 하신 게 대단한 겁니다. 사대강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사찰, 물론 본인이 인지한 것만 그 정도인 거면 그 외에도 많겠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신 것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 직접 불이익,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 용역을 하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나요? 많았죠. 가장 최근 예를 들면 한 2년 전인데, 모 대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연구 과제를 신청을 해서, 예. 그 과제가,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박창근이는 좀 빼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았답니다. 최근 2년 전까지도요, 계속해서.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1년 전은 있는지가 모르겠네. 하여간 최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차하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연구하기로 계획서를 짰는데, 저는 빠지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최근 또 그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또 영역이 있었는데, 큰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서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했죠. 근데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었어요. 보통 평가할 때는 당일날 평가 끝나는데 한 2주가 돼도 평가 결과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당일 발표가 2주 지났는데도 하지 않더라. 예. 네. 그래서 그 뒤에 들어보니까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은 BH에서 관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이미 제가 정부 둘이 토목은 정부 관련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제가 연구 과제에 들어가는 것을 어디선가 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잘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피해를 저는, 피해랄까요? 뭐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4대강에 반대했던,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것 같은데, 네. 거꾸로,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화이트리스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지금 현재 영산강에 가면 성촌보라는 데 도가 있습니다. 예. 그 보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세칭 4대강 공접비 해가지고 비석에다가 한 2,000명쯤 되는 정도 이름이 꽉 적혀 있습니다. 1,020명 정도. 예. 아니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학자들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말기에 4대강 사업에 공헌을 했다는 이름으로 1,157명에 대해서 훈포장을 줬습니다. 훈포장. 예. 그러면 그게 이명박 정부 때는 화이트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훈포장이 예. 예를 들어서 교수가 훈포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난 훈포장을 받았으니까 가침이 있겠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네네. 저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안만 해도 뭐 불리한 점이 있겠고. 교수님은 사찰을 받았고 이분들은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 영역에서 계속해서 제외된 교수님과 다르게 이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나요? 아시는 케이스가 있나요? 뭐 많은 아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만은 모 대학 교수 한 분은 물론 뭐 자기 실력으로 연구비를 땄겠지만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아주 찬성 논리를 아주 집요하게 폈던 인물인데 적극적인 찬성론자인데. 네. 근데 5년 동안 약 200억 원의 정부 연구 5년 200억이요? 네. 네. 근데 저희들은 뭐 그런데 건축하지 못했죠.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이 그 정도 돈 연구비를 받으면 밑에 교수들이 한 14명 같이 붙거든요. 그럼 연구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네. 그럼 밑에 교수들이 논문 한 편만 쓰더라도 10편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자기는 교심 제자라든지 또 제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논문이 몇십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정부 과제에 신청을 하면 어찌 될까요? 더 이익을 연구 교수는 연구 결과가 그 교수를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실적이 많으니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연구 영역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연구 물론 저희들도 게을렀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연구도 이렇게 연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비하면은 저희들은 경쟁력에서도 점점 퇴화돼 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부가 잘됐든 잘못됐든 정부 정책에 찬성을 하면은 연구비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실적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다음에 또 다른 연구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학자들이 자기가 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적폐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은, 빨리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정치의 그런 유혹을 받아들인 거죠, 그분은. 교수님은 거절한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연도 있고, 이래 대해서 했겠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은, 일제장제가 청산되지 못해가지고, 곧 사회가 많이 뒤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학교에서도. 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다시 모실게요.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북핵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지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음을 잘했습니까? 안드레이.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안드레이 란코프 네. 교수님. 네. 자,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을 나오셨고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1년간 교환 학생으로 네, 그렇습니다. 북한을 하신 거고. 그럼 한국말을 북한에서 처음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물론 북한에서 평양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하셨고. 그 당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왔을 때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에 오랫동안 남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2004년부터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90년대에도 살았습니다. 합쳐서 거의 20년 됐습니다. 거의 20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한국어는 물론 북조선말 아니라 남한국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북한에서 한국어를 배우신 거고 네. 한국학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상 우연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소련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처음부터 한국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전문가인데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원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중국어학과, 중국 역사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 1970년대 예. 소련에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 당시에 소련 사람들이 북한이 사실상 미친 스탈린주의 독재 국가라고 생각했고 70년대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이요. 사실상 당시에 소련에서 북한만큼 인기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권 국가가 없었습니다. 70년대 기준으로도. 네. 네. 네, 당시에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냥 소련 공산당 간부들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허. 극한 스탈린주의 독재 국가이다. 그래도 남한도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남한을 잘 모르고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친미, 파쇼 독재 국가이다. 둘 다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북한은 극단적인 스탈린주의자고 남한은 친미 파쇼 국가다. 네. 당시 소련의 인식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80년대 말까지 주로 이러한 의식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한반도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중학교를 다녔을 때 그 후에 대학교에서 중국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소련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잖아요. 네, 결국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예. 당시에 한국어를 조금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수준이 높지 않아요. 수준이 높지 않았다. 당시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그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시험을 잘 보지 않아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없고 인기가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점수를 잘 줄 것만 네, 같은 외국어로서 외국어 예, 가운데. 외국어 과목으로서. 물론 당시에 소련에서 외국어 대학은 인기가 대체로만 하면 높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 외국어 대학,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한국어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때 그랬고요. 그래서 당시에 소련과 북한은 학생 교류 협정이 있었습니다. 협정이 있었다. 100년씩, 매년 100년씩. 교환 학생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네, 북한에서 100년씩 매년 100명씩 와서 소련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이 많아도 15명, 보통 10명 정도입니다. 북한에서 당시 구소련은 100명씩 하고 구소련에서는 북한으로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10대 명밖에 안 갔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소련 입장이 무엇일까? 북한에서 배울 게 없다. 배울 수 있는 게 조선말뿐이다. 조선말뿐이다. 그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유학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말, 조선말 배운 학생들 뿐입니다. 이렇게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공부를 못했고 하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교수님이 중국어 학과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듣고 보니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래 북한에 가서 말을 배우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한국말을 얼떨결에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결국 한국에 오셨고 이런 배경을 가지신 북한 전문가십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6차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계속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실험을 멈추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막 전쟁할지도 모른다. 전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압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북한 제재, 경제 제재를 경제 제재와 또 군사적 압박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둘 다 압박이죠, 사실은. 이게 북한에 효과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일단? 제가 보니까 효과가 없을 겁니다. 효과가 없을 거다. 북한이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신다. 예. 네.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 네. 그들은 지난 20년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입니다. 그렇죠. 탈리반 정권은 미국 공격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 이라크에서 사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네. 레바논도 마찬가지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가다피 정권은 왜 중요하냐? 가다피는 원래 2000년대 초 개발하기 시작했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핵무기가 아니지만 개발이 시작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였습니다. 네. 미국과 협상을 계속 했죠. 맞아요. 예. 그는 당시 미국은 리비아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무엇일까? 예. 가다피는 피살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배후에 있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배운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을 때 많은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이 꼭 리비아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무엇일까? 리비아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거꾸로 배운 거죠. 네, 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꼭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 엘리트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 리비아의 경우에는 협상해서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리비아 입장에서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교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리비아가 안전하구나 했으나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사실은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반군에 의해서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거당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다른 정권들도 봐도 미국 말을 믿고 포기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소위 말하는 94년 부다페스트 각서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핵무기를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크림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보면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들이 약속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국들이 핵 보유국들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역사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북한을 탓할 수 없는 게 실제 약속을 어겼어요. 강대국들이. 간산 우리가 지금 강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거짓말 많지만 하지만 이만큼 강대국이 한 번 했던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세대는 아마 처음입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자기 체제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포기하느냐. 사실상 그들은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를 지킬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비상구가 없다. 보통 그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 이후 새로 생긴 엘리트 계층이 옛날 혁명 전에 있었던 엘리트 계층과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이 견우 남한에서 독립 후
친일파 출신들이 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흥미롭게 남한뿐만 아니라 산식과 달리 북한에서도 친일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네, 김일성 시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요? 기술자들이요. 과학자들이요. 그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예.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당시에 30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불가피하게 예. 어느 정도 친일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하지만 북한 지금 김정은 시대 북한 에리트 계층이 공포는 무엇일까? 체제가 무너진다면 체제가 무너진다면? 흡수 통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남한의 흡수통이 될 이렇게 것이다. 된다면 북한 에리트 계층은 엘리트 계층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 북한 주민들이야 흡수 통일돼서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만 북한 엘리트층은 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이요. 예. 그들은 운이 좋으면 살아남고 권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간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독일 통일 이후 돈독 간부들이 어떻게 되냐? 특히 북한 내부 선전, 비밀 선전 자료를 보면 그들이 북한 간부들이 그 독일 통일 후에 돈독 간부들이 예. 고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보다 매우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초현까지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당시 동독의 공산당 간부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북한 지배계층들 입장에서 보자면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자기들은 이제 진짜로 죽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테니까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걸 원할 수가 없다. 중국은 사실상 네. 엄격한 대북 제재를 반대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치 노선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다시 무너질 경우에도 다시 한번 90년대 말처럼 기근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북한 엘리트 계층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함경북도 농민들이 많이 굶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 함경북도 농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실상 그 권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사실상 또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설사 경제제재가 심해서 농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농민들이 굶어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것보다 낫지 물론이요.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리가 없다. 네. 예. 그들은 그 체제가 무너지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희생할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합리적인 주장이신데, 자, 그러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까지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옵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결국은 전쟁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리고 좀 트럼프 대통령 뭐 북한 완전 파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미국이 그렇게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원래 조금 있었지만 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예. 네. 아니 없다는 것보다 거의 없다고 거의 합시다. 없다. 예. 왜냐하면 원래 트럼프 후보는 예. 사실상 한반도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 성제 공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네. 하지만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도 그 한반도 사실을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어느 정도 배웠다, 있었습니다. 이제. 네. 네. 어떨까요? 그들이 아는 게 무엇일까? 지금 수도권 문제입니다. 수도권. 네. 네. 북한은 아무 때나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잠사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잠사포들. 네. 그 잠사포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그 북한 측은 대량살상 무기를 쓰지 않아도 수천 명이나 수만 명 사람을 몇 시간 안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무엇일까? 제2차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 측은 그 제2차 한국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네. 물론 미국은 가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은 가끔 중동이든 아프리카이든 파병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시리아나 그 어떤 중동 나라에서 파병할 때 전사자들이 수십 명밖에 많아도 수백 명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는. 네, 이라크 견우에 수천 명 있는데 예비적인가요? 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진짜 미국 측 전사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 측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다. 네. 예.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미국이 군사 조치, 즉 성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이 올해 2월, 3월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없다. 완전히 거의. 없다고 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성격이 특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예, 왜냐면은, 교수님 분석으로는 초반에는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 못 했는데, 이제 이런 위기가 고조되어 가면서 점점, 배우게 되는 거죠. 예, 보고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남북한의 사람들, 우리 남한 사람, 북한 사람도 많이 죽겠지만, 여기에 있는 미군들도 많이 죽고, 실제. 그런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고, 미국이 전 세계에 파병하지만 대부분 작전에서 몇십 명 정도 사망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뭐 엄청난 숫자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고 그런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배워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 트럼프가 워낙 특수적인 사람이다. 네. 그런 표현도 좀 이해했습니다. 워낙 좀 이상한 사람이라 특수적인 사람. 특수적인 그런 변수가 있긴 하나 예,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점점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중국은 북한 체제를 예, 통과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죠. 예. 능력 있지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능력은 있어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정치에서 대표적인 선택은 아주 나쁜 것하고 덜 나쁜 것하고 그렇죠. 선택해야 그 사이에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중국은 북핵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 국가 5개 예.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군사력. 그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 확산을 반대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들만 가져야 되니까요. 북핵은 바로 핵무기 확산에 대한 비확산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다. 그렇죠. 가로막아야 한다. 예. 하지만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협은 북한 혼란입니다. 아하.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보다 북한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뭐 난민들이 발생하고 북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게 더 나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핵 개발을 가로막기 위해서 대북 제재에 사실상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희망과 달리 진짜 엄격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유는 매우 엄격한 제재는 북한에서 심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정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내전 상태, 무정부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북핵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 상황에서 이제 방법은 이제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에서 전술핵 혹은 핵무장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순수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예. 남한이 핵을 개발할 이유가 있다. 예. 하지만 전략적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나 핵을 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남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대남 체제를 실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남핵은 북핵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남핵 때문에 얼마 후에 일본 핵, 그렇죠. 대만 핵, 예. 동남아 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남한이 정말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예. 중국은 사실상 매우 엄격한 북한의 제재보다 더 큰 제재를 훨씬 더 심한 사실상 100% 보이콧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한이 경우 남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요? 4분의 1 정도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도 조금 제재하고. 하고 중국이 많이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양측에서 타격을 받을 남한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남한은 민주국가이다. 남한 유권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여당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다음 선거 때 이 정치 세력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할 정치 세력은 사실상 그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입장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럼 남한이 취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뭐가 있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무슨 소리냐? 너무 유화적이다. 지금 더 강한 제재를 외치고 있고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노력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교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문 대통령의 태도는 옳은 태도입니다. 동시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회담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옵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옵션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미국 문제다.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체계는 매우 좋은 IGA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빠를수록 지금, 좋아요. 네, 빠를수록 그러나 좋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은 개성공단을 체계한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심각한 짜증이 생길 것입니다. 짜증이 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태도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짜증이 생긴다면 미국은 외교 압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역, 그 예. FTI 문제까지 예. 사실상 그 수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필요 없는 갈등을 진짜 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네, 희망은 2, 3년 후에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3년 후에? 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 배치한 다음에 타협에 대한 특히 핵 동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기회를 이제 오히려 핵을 개발을 하고 완전히 가지게 되면 그러면 협상 타협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2, 3년 후에 생길 것 같은 기회입니다. 남한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이해했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은 옳으나 손에 쥔 카드가 없다. 사실상. 개성공단도 없고 뭐 사드도 사실은 이미 전 정부가 배치해버렸고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적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압박할 때 미국
압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다. 문제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략적인 지위를 보면 미국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미국 말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미국 말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주장을 해 나가려고 하자면 우리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너무 없고 어려운 처지다. 지금 돌파 국면은 아마 오히려 북한이 핵을 ICBM을 완성하고 그런 이후에 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려는 태도 전환이 있을 때 그때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문가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자, 인문결 연구소. 아직 독립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블로그죠. 아, 지금은 카페에 있어요. 카페. 그거나 뭐. 네. 카페. 다음 카페군요. 네. 아니, 다음이 아니라 다른 거고요. 네. 다른 포탈인가요? 아니요, 네이버. 네이버. 예. 예.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시면 되지, 그걸 또 왜. 하여튼 네이버에 예. 카페로 존재하는. 9월 말이면은 완성될 겁니다. 9월 말에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완성되고. 네. 지금은 카페 가입을 하셔야 되고. 네. 예. 지금까지 가입된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네. 예. 들어와 보셨나 보네요. 아니,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카페가 100여 명이면 대단히 작은 거거든요. 네. 예. 아주 사소한 그 취미 카페도 몇천 명 됩니다. 취미 카페 오히려 많죠. 예. 하지만 여기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죠? 예. 덕분에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 방문자 수가 예. 얼마나 늘었을까요? 하여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장장의 힘이 이 정도일 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죠. 가입은 또 다른 문제고요. 가입은 방문했는데 가입에 돈이 들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자, 인문결연구소 소장님 님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걱정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그 로힝야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예. 그 마무리를 빨리 하고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로힝야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는 그 발생했던 원인, 왜 그런 일이 났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게 당분간 어떻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데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불행하지만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국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국가라고 하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게 서양어로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자면 네이션하고 그 컨트리하고 스테이트하고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혼동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예.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자유의 일부분을 반납을 하고 네. 어디다 반납을 하느냐 이제 그게 거대한 어떤 장치 그거를 이제 영국의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괴물이라고도 불렀고 리와이어던 또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 같은 사람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시민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그 국가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냐 아니면 시민의 어떤 그 시민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치냐 그 문제가 영원한 숙제지만 지금까지의 국가의 모습은 괴물 적어도 지금 현재의 미얀마 사태를 봤을 때는 괴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국가의 단위하고 민족의 단위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상 그 로힝야족은 소위 우리가 이제 셈족, 햄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규모죠. 인도 유럽어를 구사하고 있는 큰 예. 종족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소수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시아권의 그 불교라든가 이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권과 충돌을 하는 딱 그 지점에 있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서구 넓은 범위에서의 서구인 중에서 가장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그런 언어권 간의 갈등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속되는 어떤 분쟁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못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문제고 결국은 이것은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부단한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공장장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가요? 방송 끝나고 얘기했던가요? 영국이 책임져라. 영국도 상당 정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영국이 이들을 이주시켜서 사실은 토착민들의 그랬기 때문에 땅을 뺏어서 토착민들이 뭐랄까요 복수심을 가지게 된 역사.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국이 만들어낸. 네. 그 관리자로서 로힝야족을 활용을 하는 그러고서 그 인도가 독립하고 미얀마 독립하고 그러면서 영국은 그냥 떠나버리고 나몰라라 그렇죠. 떠나버리고 네. 이렇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책임 있는 그 이따가 두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100여 년 전에 그 제국주의 유럽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불행 그런 씨앗 그 씨앗이 잉태해서 지금 꽃을 피운 것이니까 불행의 꽃이죠.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 어쨌든 간에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의 세계 분쟁들은 뭐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지금 이 로힝야든 그 뿌리를 찾아가면 다 서구가 그렇죠. 서구가 지배하다가 떠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시킨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국가 단위 이것 때문에 다 씨앗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하는 걸 보면 무책임하다 대단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구가 이제는 아시아에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본인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웅산 수지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길어서. 네. 아웅산 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적도 그렇죠. 그거는 민족, 인권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그럼 뭐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를 비난할 거면 사실 동시에 같은 정도로 애초에 원인 제공자인 영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도 같이 있어야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국 니네도 돈 내라 여기다가. 왜냐하면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 너무 가난하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인종인데. 그렇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자, 어제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죠. 이제 그 메르켈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메르켈 총리가 4선에 성공을 할 것인가. 여기서 이게 이제 가장 어떤 예견이 됐었죠, 근데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습니다.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번 선거 독일 선거를 앞두고 너무 맥 빠진 선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결정적인 공식적인 최종 결과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거의 결정적인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32.8%가량이 CDU와 SU, 그러니까는, 기민당과 그 기사당 연합, 현재의 그 여권이죠.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제1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PD, 그러니까는 3인당이 20.4%가량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1, 2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이 극우정당이에요? 그래, 극우정당이죠. 독일을 위한 대안.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AfD라고 하는 독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13%를 얻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이 자민당, 그다음에 좌파당, 그 녹색당 이런 순으로 이렇게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2013년 선거에 비해서 이번에 그 여당의 표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선거 때의 결과는 311석을 얻었었거든요, 여당이.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38석 정도를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제1당은 맞습니다만은 그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 선거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아마도 과반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정을 통해서. 하지만 좀 더 힘들 수도 있다. 근데 누구를 파트너로 할 것이냐. 지난번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대 연정이라고 해가지고 3인당까지 참여하는 네. 아주 그런 대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그런 연정 없이는 사실은 운영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50% 넘는 정당이 나온 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인당이 참여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어떤 전국을 이끌어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3인당이 이번에는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3인당의 지금 그 총수였던 슐츠 이번에는 패장이죠. 패장인데 연정을 참여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 3인당의 패배에는 저희 방송을 직접 출연해 주신 슈레드 전 총리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한참 피치를 올리는 선거 기간에 네. 우리 러시아 기업과의 관계 네. 그게 이제 노출되면서 네. 예.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는 감사하긴 한데 사실 독일 총선에는 인격적으로는 예.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수 매력적인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 지금 정치에서 가장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제1야당이 될 수도 있는 그 연정에 따라서는 극우 정당이 지금까지는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원내 의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예상이 맞다면은 9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얻을 수도 있는 이거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구호 정당이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나치가 다시 등장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예, 나치까지 안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죠 뭐. 결국 이게 그 메르켈 총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메르켈 총리 지금까지 선정을 제가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메르켈 총리가 보여줬던 어떤 정책 중에서는 애매모호한 것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난민 정책 같은 경우에 지난 2015년 난민들이 급거 밀고 들어올 때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죠. 그렇지만 관리를 실패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극우 세력이 아주 폭등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이 유럽 있었고. 전역이 그렇죠. 난민 문제 때문에. 예. 그러면서 지난 5월 달에 프랑스 선거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독일 선거에서도 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유럽에서 극단 세력으로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분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극우 정당도 그렇지만 아까 좌파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새롭게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그러면서 3인당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었죠. 3인당이 이제 진보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프랑스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도가 줄어들면서 표는 계속 중도가 집권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결국은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서라기보다는 상당수가 분산이 되면서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지지표가 지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권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위기로밖에 볼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임상은 부장님이었습니다. 내일 공개방송을 뵙겠습니다. 안녕. 공문화 강조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임을 굵은 표시로 강조돼 있습니다. 이게 좀 문건으로 나왔다는 게 추정하거나 짐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건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국무원 학대, 사이버 사령부의 국무원 학대인 거죠. 예,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대통령 국방장관 정도의 임명에 개입하는 것이 군 장성도 아니고요. 영관급도 아니고요. 군도 아니고 군의 군무원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두 차례나 했다는 것은 그 군무원들이 뭘 하는지 알고도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문서로 된 최초의
증거죠, 현재. 네, 여기 또 주요 이슈에는요, 대응하는 것들이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알고 있었다는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그리고 더 늘려라, 부족하다. 그런 문건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실제 이런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작전이라고, 군이다 보니 작전이라고 한, 국정원에서는 공작이라고 했겠죠. 예. 작전이라고 한 그 결과치는 문서가 아니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예.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문서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걸. 그런 문서가 나왔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21일에 피해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한 진술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11년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남성을 10번 정도 만나서 한 번에 최대 30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증언인지 몰랐다는 주장이잖아요. 예. 예,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검찰에 가서는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문제의 남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책임자인 민병주 전 단장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몰랐다고 했다가, 예. 그 민병주 전 단장이었다고 다음날 얘기한 것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 1급입니다. 심리전단 단장이 국정원. 예. 국정원 심리전단이 확대되고 나서 1급으로 바뀌었거든요. 2급에서. 1급이 200만 원 들고 10번이나, 예. 죽전 휴게소에 가가지고 본인이 국정원 단장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라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단장이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장이 다루는 인력이나 자금의 사이즈가 얼마인데 직접 가서 국정원 단장이라고 말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다 하더라도 그걸 10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또 휴게소에서 만나서 줬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 일이라면 돈만 전달해 주는 일이라면 더군다나 200만 원씩 누군가 시키면 되는 거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신분이 드러나고 여러 차례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왔고 어떤 사람이 단장이다 보니까 단장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합리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진술인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관변 보수단체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쳤다라는 JTBC 보도도 있었습니다. 2009년 8월달 일인데요.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공개했던 우리법 연구회 회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 근무처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중에 안경환 후보, 예, 법무부 장관 후보의 40년 전 가정법원 판결문을 자유한국당의 중앙도 의원이 확보해서 그 판결문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법원 내에서 법원 행처처 정도만 알 수 있을 내부 정보를 어떻게 청문회 자유한국당 질의에서 나왔느냐. 예. 맥이 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법원 내에서 나왔겠거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과거사를 보면 국정원도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예.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걸 시민단체라고 기사에서는 했지만 이건 관변단체죠. 태극기 집회 배경이 되는 그런 관변단체. 사실상 국정원이 돈을 주고 만든 단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단체. 국정원에 직접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없으니. 예.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결국 나중에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단체 명의로 낸 논평 문구도요. 국정원 직원이 전달해줬다라고 하거든요. 자신들이 스스로 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구심이 생길 만한 기사입니다. 네. 예, 최근에 등장하는 법원 내 정보들이 법원의 개인적인 판사, 개개인이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연장선상에서 정보기관이 흘린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대통령의 기관인데 국정원이라는 것이. 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정원장이 바뀌었는데 거기로부터 만약에 정보가 야당으로 흘러갔다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대단히. 아직 그 청와대 정도와 각 기관의 수장 정도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 대통령의 기관이 국정원조차 제대로 장악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한, 추정해 볼 만한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연속으로 인터뷰가 길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후에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안 해주면 예산 집행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예산 편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거든요. 저희한테는. 왜 예산 편성했냐 이렇게 소송해놓고 왜 집행했냐를 소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뭐 결국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부딪힐 것 같으니까 지금 서로 막 때리는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좀 그런데요. 예,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는 저만 보면 꼭 그 어디서 선거 나가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이제 도식적인 대답으로 저도 경기도민이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정책에 뭐 사실은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결심은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걸 표명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아직 성남시장 인기도는 많이 남은 사람이 다른 데 제밥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만 안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발표만 안 하는 거라는 얘기는 내심 결정했는데 그 내심 결정은 내심 결정 실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정은 공개적으로 경기도지사로 나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제가 선거 때문에 자기 주소지 옮겨서 이사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보기 안 좋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린 일이 있고요. 그럼 나갈 때는 경기도지사밖에 안 탔습니까? 거기가 통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되면 이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뭐 1억 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바른당 자유한국당 1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징적인 숫자죠. 네, 근데 1억 그러면 엄청난 서민들 입장에서 정말 꿈의 숫자 아닙니까? 그럼 1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1억이라는 걸로 정책으로 호도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께서 또 1억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셋째 나면 1억 주겠다 이런. 셋째 나면 1억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는 거 좋은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상자가 상당히 되고 금액이 적절해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예산 규모도 고려해야 되는데 성남시 가용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억 받겠다고 셋째 낳을 사람이 1,500명만 성남으로 오면 성남시 파산이에요. 이런 거를 밀어붙이면 이게 그야말로 이런 게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도 1억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1억 숫자를 제시하고 대상자는 그야말로 0. 몇 프로. 아무래도 이제 그 유권자들의 눈을 확 사로잡으니까요. 1억이라는 숫자는. 저도 뭐 나름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고 많이 비난받습니다만은 저는 겨우 하는 게 30만 원. 그거 뭐 몇백만 원.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예산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자가 상당 정도 혜택을 봐야지 정책이지. 예를 들면 저도 인기 얻는 방법 좋은 거 있죠. 성남시민 1인당 1억씩 주겠다 그러고 한 100억 편성해서 한 100명 뽑아주면 그것도 정책은 정책 아닙니까? 만약 제가 그랬다고 하면요. 대상자가 0.1% 뭐 1%밖에 안 되는 몇 천만 원 주는 사업했다 그러면 제가 아마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 맞아 죽지는 않고. 아 그래? 예. 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1억을 먼저 밀고 나가셨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사실 고민했어요. 그러니까요. 저쪽이 아이디어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일단 저는 반대로 고민했죠. 제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 예력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10,000원씩 주는 게 좋으냐, 청년들을 선정해서 특정 나이에 전원에게 100만 원 주는 게 좋으냐, 그 고민을 한 일은 있습니다. 100만 원. 되게
쪼잔하죠. 10,000원. 근데 저기 확실히 손이 크셔가지고 1억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같은 돈을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 차이 혹은 정치적 입장 차이가 큽니다. 저기서는 네, 예, 100억 가지고 1억씩 100명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네, 우리는 막 100만 명한테 10,000원씩 하면 좋을까 이런 쪼잔한 생각하고 그럽니다. 근데 1억이 확 당기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행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했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한 로또가 그런 거죠, 로또가. 예. 그래서 시장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1,000원 깎아주는 것보다는 예. 10억 당첨될 수 있는 확률 10억 한 1,000원짜리 복표를 주는 거를 국민들이 좋아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논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저희가 직접 경기도 지사에게 들어보기로 하고 남경필 시장님은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근데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저수지 게임 말이에요. 예. 저수지 게임 예. 준 감독이시던데 흥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군 당사자라 제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예, 카드 열심히 긁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하는 학자들을 사찰했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학자 굉장히 드뭅니다. 그 드문 학자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분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하는 학자를 사찰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학자 하면 교수님 아닙니까?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교수님이 직접 혹시 겪으신 일들이 있나요? 일단 4대강 사업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예. 이것은 지난 MB 정권, 즉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을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때만 되면 모욕을 하거든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지 자기들도 굉장히 잘 알아서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국정원, 국세청, 검찰 사장기관에 그런 지시를 한 게 그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정치세요. 예. 당시 쇠고기 협상으로 이제, 촛불 시위가 번지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정치적 음모에 당했다라고 피해자로 스스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음모를 주도한 악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악당 배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작을 통해서 강제 캐스팅을 한 거죠. 예. 아주 악랄한 정치 공작의 교과서적인 사례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공작을 인정해버리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단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가장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필사적으로 노무현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인물, 실제 노무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쪽 세력의 모독, 반복되는, 지속되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몇 번씩은 있어요, 보면. 모독은 일종의 이제 무의식에 있는 죄책감, 공포,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하찮은 영혼들의 자기 방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타협 없는 소송이 아마도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어차피 반성은 안 합니다, 그쪽은. 반성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설전을 연일 벌이고 있죠. 예. 오늘은 먼저 더 작은 지자체장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입장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작은 지자체장 성남시장. 예,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하고도 연결을 내일은 해볼까 합니다만 내년 안에. 네. 우선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님이 비판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 비판하셨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새로 하려는 사업 중에 청년들에게 1억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 있어요. 네. 청년연금 1억 정책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말입니다.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 대상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봐야 되겠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보내주십시오. 금액도 좀 적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들이 보통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상정하고 있는 청년이. 예. 그 중에서 한 2, 3천 명을 골라가지고 1억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황당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대상자가 1% 예를 들면 1,000억, 시민세금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5천억씩 부담한다고 하면 5천만 원씩 예. 2,000명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2,000명. 그러면은 경기도 300만 청년 대상자 중에서 0.1%가 안 됩니다. 0.1%에게 1억의 절반을 만들어주겠다. 1억을 만드는데 절반을 부담해주겠다. 이런 정책이라서 첫째로 대상자가 극히 희소하다. 네. 1000분의 1 정도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매우 사행적이다. 이게 완전히 로또다, 로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1억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 대상자도 매우 적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은 많이 들어가는 그러나 대상자들이 보기에는 와 1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포퓰리즘적이다. 그래서 제가 사행성의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된 거는 이 1억 연금 통장 때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가 청년 통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반반 가까이 돼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준 통장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최도했겠죠. 예. 인기가 막 올라가서 검색어에 상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정도 만드는 것은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이걸 남경필 지사께서 저한테 이 청년 통장 사업을 제가 반대한 것처럼 또 더군다나 청년 통장 사업에 응하는 청년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호도를 해가지고 저를 좀 뭐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00만 원 만드는 청년 통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1억짜리 이 청년 연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힘든 청년들이 이런 이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응모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자가 돼보겠다 하는 청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극소수만 해당이 되는 그리고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이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경기도를 비판한 것인데 제가 청년을 비난했다고 저를 호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합니다. 소수 자치민족의 독립을 달가워할 중앙정부가 있을 리 없는 데다 유전지대가 투표지역이 포함돼 분리시 경제적 손실까지 막대한 이라크 중앙정부는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며 반대합니다. 자국 내 쿠르드족의 동조를 두려워하는 터키, 이란, 시리아 주변국들 또한 반대하고 있고 이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의 모든 국제사회가 쿠르드 독립을 반대합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 중앙정부 및 주변 국가 갈등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IS 소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분리독립을 약속하며 이라크 전부터 IS 소탕 전까지 쿠르드를 최전선에 세웠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자 등을 돌리는 거죠. 자신들이 이기적인 만큼 역사적으로 수없는 대리전쟁으로 피값을 치러온 쿠르드 역시 스스로의 운명을 먼저 걱정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소탕과 영내 안정이 우선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반대 국가들에게 그렇게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안정을 정작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고 일관하는 크루드 자치정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대 피해자면서도 당사자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식민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마땅한 태도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크루드 분리동리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우리가 최대 피해자인데 일본에 우리를 제외한 것은 당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배신이에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를 넣어준다고 했다가 강화조약 당사자로 일본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피해자인 우리 요구가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요청을 그때 들어줬거든요. 예. 그때 독도 영유권도 미국이 인정을 하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예. 그게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 크루드 자치정부도 미국 배신을 여러 번 겪었어요. 예.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최근만 해도 이제 사담 후세인하고 미국이 대결을 했죠. 여러 차례. 예. 그런데 유화 정책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크루드 이용하고 또 배신하고 했는데 IS 소탕전에서도 이제 크루드를 독립을 미끼로 끌어들였죠. 최전선에.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독립투표를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크루드 정부 입장에 보자면 자치정부 미국의 배신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차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 대결과 기싸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김정은은 로켓맨이다 등의 이야기로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는데 23일에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투정꾼 등의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만약에 리용호 외무상이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짚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유엔 총회 연설에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포함하는 것을 천문들이 말렸다고 하죠. 천문들이 말렸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까지도 참모들은 연설문에서 없었다고. 왜냐하면 이 연설을 하고 나서 비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긴장감을 확 올리는 말이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는 그러니까 백악관의 보좌 시스템을 이제 사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신 트윗으로 그 모든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관종이라고 흔히 그렇게 지적질을 많이 당했겠죠. 예. 지금 현재 이 수준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세계적인 비극이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수준인 거죠. 이 정도를 대통령으로 선정했으니까요. 근데 미국도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던데 보니까 한 70%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어요, 보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2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67%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면 동아시아에 더 큰 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크다라는 답변도 70% 가까이 됐습니다. 뭐 정상적인 반응인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폭탄을 주고받은 지 벌써 몇 개월째인데 예, 양측의 소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데자뷰예요. 몇 달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군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군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라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A4 한 장짜리 문건인데 제목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군무원 징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특히 정치인의 언어는 좀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국민을 왜 개돼지 취급하느냐. 국민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왜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하느냐.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의 이 정책이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정책을 예를 들면 1,000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정책들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죠.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내후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긴급 사업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서 11월에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년 선거 대비한 거 아니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는 대상자가 10%, 20%도 아니고 1%, 2%도 아니고 0.1%, 0.2%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과대하다. 세 번째는 시기상 왜 이걸 추경 편성해서 갑자기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이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대상이 너무 적고 추경 동원한 것은 선거용임 틀림없고 네. 그런 질문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남경필 도지사 인터뷰를 저희가 네. 2, 3일 내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사행성이란 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네. 사행성이란 말은 우연히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여행을 바라고 지금 네. 지원하는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행성이라고 그들 말하는 건 그들 모독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반박이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를 네. 예를 들면 성남시가 100억 정도를 들여서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100만 원씩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면 100%가 대상 아닙니까? 네. 그걸 비난하는 것은 그야 예를 들면 80%만 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100억을 들여서 대상자 10,000명 중에서 1000분의 1, 그러니까 10명만 골라가지고 10억씩 주면 이거 옳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도민 세금 1,0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중에서 한 2, 3천 명 뽑아가지고 4, 5천만 원씩을 대준다. 이러면 희망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상자 무려 300만 명인데 그 신청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소수만 심사를 통해서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기대를 갖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탈락하고 일부만 될 텐데 또 대부분은 대상 신청조차도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정책을 만드는 도가 잘못된 거다. 왜 이런 쓸데없는 큰 기대를 갖게 하면서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도 적은 이런 정책을 만드냐라고 도를 비판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청년 비판한 게 아니죠. 이게 정치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요 사안은 남경필 도지사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예,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시장님의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네. 시장님의 논리는 시장님 말씀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또 구멍이 있겠죠. 그러겠죠. 남경필 도지사의 반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반론을 대비해서. 반론을 미리 대비해서. 네, 대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1억 청년 연금을 만드는 통장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 통장을 비판한 거라고 비틀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부딪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네. 성남시가 추진했던, 복지사업을 두고도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대 무상 복지사업이던가요? 그 중에 이제 청년 배당이라고. 청년 배당. 네. 이건 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하죠. 왜 복지부에 승낙을 안 받고, 네.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복지부의 최종 합의, 승낙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소송을 경기도가 성남시에다 제기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성남시의 복지 사업을 제동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의 이 복지 사업을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중단시키고 싶은데 법률상 기초자치단체에 정부는 제소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가 정부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대신 제소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청부 자해 소송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해성이 강하고 청부의 부탁을 들어준 거니까 청부성이다. 그래서 청부자해 소송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성남시의 자체 예산으로 성남 시민의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서 정부가 하라 말아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결론도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인들이 복지부와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위법이다, 무효다라고 하면서 저희를 소송을 했는데 본인들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아까 말씀드린 1억 만들어주는 통장 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복지부하고 협의 안 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지부하고 협의 안 된 거는 위법 무효라고 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금지 소송을 하면서 본인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시행 11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부하고 얘기가 안 된 건 확실합니까? 그럼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는 협의가 안 되는 거고 자기들 거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다. 이런 희한한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